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실대잔치인데요. 이게, 자, 건설, 금융, 인프라, 1대1로 지방정부 재정, 이게 다 부실화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 시장경제라면 급격한 구조조정을 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심지어 피터 자이안마저도 중국 한 달 안에 무너진다, 2달 안에 무너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안 무너져요, 저 경제는. 쌍흑자가 돌아가고 있고, 국민을 꽉 눌러놨고, 내부식 민주로 인플레가 못 올라가게 막아놨는데, 그게 왜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안 망해. 망하더라도 이상하게 망해요, 저기는. 이게 이제 중국의 부실화되어 있는 거 보면 정상적 시장 경제라면 가정법으로 해야 돼요. 정상적 시장 경제라면 급격한 구조조정, 망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 포함해서 그걸 했을 일인데 그게 안 일어난다고. 이게 어느 정도 부실화되어 있냐. 주택시장 부실화가 전국 6천만 가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건설사 부실화랑도 연결되죠. 또 저게 금융 부실화랑도 연결되죠.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이 짓다 말고 그러니까 또 소득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주택 장기 할부금 납부를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이러니까 금융 부실화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인프라인데 저게 고속철, 고속도로. 지금 저게 이제 제가 뽑은 그림들은 그 고공교각들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공교각보다 중국에 있는 고공교각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몇 대 자동차 가냐? 예, 별로 안 갑니다. 예, 바람만 지나가는 고공교각입니다. 고속철도 똑같죠. 공기만 실어 날리는 고속철이죠. 저거 조 단위 달러 깨졌어요, 저거. 1대1로도 마찬가지로 조가 넘는 규모가 깨졌고. 지방정부 재정 부실화 그래가지고 사람 줄이고 월급 못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주는 월 한 2만 원 이런 꼴 되는 저것도 줄이고 저기 병원비 보조금 이런 것도 줄이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게 급격한 어떤 구조조정이 벌어질 일인데 그런 게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 예, 이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중국 특색 국가자본주의고 경제학도 다른 거예요, 전혀. 중국 특색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제의 장점이자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 부실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없는 경제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해야 몸이 회복을 하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열이 오르고 몸이 쑤셔야 안 움직이고 드러누워 있으면서 몸이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태풍이 없는 지구 대기. 태풍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구 대기의 순환을 한꺼번에 확 자극해가지고 전부 싹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태풍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게. 그러면 내부 식민지에다가 내수 수출 이원화를 시켜놓고 도농 이원화를 시켜놓은 구조예요, 저 쌍흑자 구조가. 저게 안 망해, 쌍흑자 구조는. 그럼 문제는 다른 데로 불거져서 계속 침투돼 나가는 거예요, 저게. 구조 자체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쌍흑자 구조 잘 나가잖아요. 아까 숫자 봤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한번 또 들여다보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중국 임금 올라서 거기 재미없어졌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임금이 훨씬 더 올랐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부 식민지에 의해서 쌍순환 파급 효과, 낙수 효과가 최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 경제로 수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결국은 또 내수도 자라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쌍순환이 되잖아요. 수출과 내수 사이, 혹은 수출과 국민 전체적인 생활 수준 사이가 쌍순환이 되는데 저기가 수출하는 데는 잘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재미 보는 사람들은 몇 천만 명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저 내부 식민지 같이 눌려 있는 상태인 거라. 그러니까 저게 이 수출에서 잘 풀리는 게 나머지한테 효과를 미치려면 이게 초고속 성장을 해야 꼭
효과를 미치는 그 경로가 좁게 좁혀져 있어서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예, 그 경로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려면은 이게 이쪽이 무한 초고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한 초고속 수출 증대가 있어야 되고. 아까 보면 중국 경제가 2022년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무역 흑자가 2021년 대비 더블이 됐어. 8천억 달러에. 그러면 우리는 경제가 흥청망청해요. 불야성을 이뤄. 그래야 되거든. 근데 청년 실업 심하고 농촌은 비참하고 이 상태잖아.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그러니까 이 수출 경제 쪽과 일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 쪽을 연결하는 끈이 점점 얇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통로가.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성장률이 둔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실업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탕핑.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 사회생활 안 해. 뭐 결혼도 안 해. 취직도 안 해. 그게 탕핑이죠. 그 다음 바일란. 푹 퍼져서 인생 썩어버리자. 인생이 별거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재정위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안전망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연금 나갈 게 못 나가게 된다든지 노인에 대한.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그 병원비 보조라 그래서 뭐 꼴랑 월 한 4, 5만 원 나가는 걸 2만 원으로 줄여서 나간다든지 사회안전망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다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2022년 작년 4, 4분기부터 수출 수입의 총량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올해 초도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적신호죠. 이게 수출에서 돌아가는 게 내부로 통로를 통해서 효과를 해야 되는 이 통로가 다 동맥경화 걸려서 다 좁아져 있으니까 수출이 엄청 잘 돌아가야 돼, 이게 그냥.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흑자는 늘어나는데 수출이 거래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라.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문제가 오는 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성장률 둔화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중국 공산당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악한 꾀들을 냅니다. 중산층 파괴해버리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전부 다 갈급하게 만들면 피 터지게 와서 뭐 저임금 줘도 그냥 막 일할 거고 지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그 수출 경제의 총동원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인플레이션 압력도 없어지고 중산층의 민부를 깎아버리면, 민부를 대패질해버리면. 그 다음에 공산당이 통제하는 이 전체 경제와 금융으로부터 삐져나갈 소지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 그거가 뭐 중국 국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이 뉴욕에 가서 상장을 하려 그래? 홍콩에 가서 상장하려 그래? 너 안 돼, 임마. 왜 그러냐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뉴욕에서 상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최고다 말이야. 막 그 감격해서 막 술 먹으면서 대한민국 만세, 국뽕에 취해서 술 뭐 그냥 오바이트 할 때까지 먹을 사람들 천질 텐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뉴욕에 가서 상장을 하면서 자본증자 때려가지고 혹은 일부 주식 매각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 400억 달러를 중국 안으로 갖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 위안화로 바꿔줄 거 아니야. 400억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주게 되죠. 그럼 위안화로 바꿔준 거 가지고 얘들이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들이 무슨 뭐 발전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얘들은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쓸 거다 이거지. 그러면 뭐냐? 아니 인플레 압력만 높아지지 이건 도움이 안 돼. 달러 끌고 들어오는 건. 그래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해외 상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돈 들어와 봐야 고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로 외국 기업 쪽에서 앞으로의 수출 경제랑 연결돼서 들어오는 돈은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중국의 똘똘한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나가서 외국 돈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짓을 해. 이거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받게 되니까 특히. 이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2020년에 그 건설사에 대한
저기 뭐야 3조 홍선, 3 레드라인 정책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사 다 원래 이제 부실 소지가 있는데 붉어져 가지고 소프트 랜딩을 못하고 하드 랜딩 해버렸잖아요. 하드 크래쉬 했잖아. 그래서 중산층의 부가 수천조 원이 증발했을 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계산은. 직간접적으로, 저건 중국 발표 안 믿는데, 무슨 아파트값 하락에 대해서 뭐 1% 하락,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보면 1% 하락이 아니잖아. 저런 정도 일이 발생했는데 1% 하락하겠어요? 훨씬 더 하락했을 거라고. 6천만 채가 비어 있어. 6천만 채가 부실화됐어. 그러면 그것의 가치 하락, 그 다음에 멀쩡한 집들이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거를 이 부실화된 빈집 한 채당 두 개를 1억, 두 개 합쳐서 1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상상해요. 6천만 채면 6천조 원이에요. 수천조 원의 중산층의 부가 증발해버렸다고, 저게. 그 다음 은행도 부실화시켜. 소요 일어나면 돈 좀 넣어서 또 무마시키고 그러지, 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렇게 급작스럽게 하드 크래시 시켜버린 거거든요. 급추락시켜서 추락 충돌시킨 거 아니에요. 건설사라든지 6천만 채 아파트를. 저게 그때 내놓은 그게 뭐였냐면 그때 쟤들이 왜 저러지? 저러면 큰일 나는데 그랬는데 지금 다르게 생각하면 저래야 되는 거야. 쟤들 입장에서. 그때 세계의 정책이 뭐냐면 건설사한테 돈 빌려줄 때 현금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빌려주지 마.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빌려주지 마. 그다음에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빌려주지 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3대 홍선, 3 레드라인 정책이라 그랬어요. 저게 2020년 8월입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가면은 건설시장, 주택시장 완전히 땅에 꼬라박히고 건설사 여러 개가 부도에 몰리고 난리가 날 거다가 누가 봐도 보이는데 건설사 부도에 몰리면 우리한테 줄 서는 놈만 정책 자금으로 구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중산층이 작살나면 민부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갈급해서 더욱더 저임받고서 일을 하게 되고 인플레 압력 없어서 좋은 거지. 해. 이런 꾀를 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정상적 시장 경제랑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런 상황이 정상적 시장 경제에서 벌어지면 큰일 났다. 엄청난 구조조정이다. 사회적 압력, 사회정치적 압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기 사회정치적 압력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소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저게 중국 특색 경제학이에요. 저게 중국 특색 국가자본주의예요. 끔찍한 거죠. 마찬가지죠. 2020년 10월 24일 엔트그룹의 회장 잭 마, 엔트그룹이 이제 저거의 모회사죠. 우리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에 거기서 이제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장을 앞두고 알리바바의 잭 마가 10월 24일 날 샹하이에서 술이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정부 규제가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중국의 은행은 전당포 멘탈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운 털 박혀서 상장 무산되고 잭마 해외로 뱅뱅 돌면서 망명했다는 소문 들다가 요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심포지엄인가 컨퍼런스에 나왔다 그러죠. 설득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엔트그룹 자체는 공산당 통제 아래로 들어갔어요. 저게 전자상거래랑 온라인 무슨 금융거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정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너희 공산당에 직할통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또 그 무렵에 디디투싱 같은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뉴욕 증시나 이런 해외 상장하려 그러다가 스스로 물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트럼프에 의한 미중 갈등 때문에 물러났다라고 저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반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쟤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 쪽이 떠야 되고 민간기업은 쭈그러들어야 된다. 공동보유. 그게 그러니까 중산층 민부 쓸어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달러는 모두 공산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족보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해외 증시에서 직접 어마무시한 달러를 동원해가지고 따로 놀라 그래? 그거 안 돼, 임마. 그거예요, 게임이 지금. 아,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국진민퇴 공동보유, 이건 민간기업과 민부를 작살내서 인플레를 소탕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인플레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불가능한, 예를 들어 인플레 요인들, 이 인플레 요인이 뭐예요? 민간에 부가 쌓이면 인플레 요인이 생기잖아. 중산층에 부가 쌓이면 인플레 요인이 되거든. 그거 쓸어버려라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제어 불가능한 요인들,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해외 증시에서 직접 파이낸싱, 돈을 걷어오는 그거를 내버려두면 이거 제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거 쓸어버려라 이거. 이거 다 소탕방멸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쌍흑자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막강 외환 보유를 기반으로 우리 공산당이 세계 경제를 농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컨셉이 딱 그거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 예, 이제 그 양회라 그러죠. 네, 그 3월 초에 그러니까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걸 양회라 그러죠. 올해 3월에 이제 양회 열렸을 때, 예, 이게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상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하나는 금융부문 관리 감독을 정부, 즉 국무원에 있던 권한을 당으로 옮겼어요. 이게 이런 구조면은 이제 일종의 총동원 체제에서 국민들의 민부 쓸어버리고 전부 그 갈급한 상태에서 인플레 압력 없이 저임으로 매달리게 하는 이런 구조까지 몰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쌍흑자 구조와 그거에서 나오는 달러를 당이 직접 가지고 이제 다 흔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전시동원체제, 예비군 등록법인가 뭔가 만들었죠. 이제 16세인가 뭐 몇 세에서 60세까지. 그 다음에 세뇌 공안체제 강화, 이것도 다 당에서 당, 군, 민을 엮는 그런 구조로 다 강화하고 뭐 좀 살벌한 조치가 이번 지난달에 많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소설가 루신이 쓴 갇힌 방 같이 된 거죠. 예.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이산화탄소 중독돼서 죽어가는 건데, 잠들었다가 급격한 구조조정이라든지 파국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이거든. 그런데 이게 정상적 시장 경제가 아니어갖고 기형적이어서 중국 경제는 그런 식으로 안 망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못해. 그러면 서방이 조여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이 이제 정상화되는 게 혹은 뭐 다른 일이 발생을 해요. 서방에 조여놓으면 그 상태에서 중국이 변화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 방향으로 가는 거고, 중국이 변화하지 못하면 점점 더 저질화되는 제조업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방의 조치가 그러면 뭘로 조일 거냐? 결국 첨단 기술 부품을 차단하고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대체 생산 기지를 발전시키고, 뭐 인도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무슨 베트남이 됐든 멕시코가 됐든 이런 건데, 과연 이 서방이 이러한 중국 조이기, 중국 디커플링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일관되고 일사불란할까?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미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럽 쪽의 정치 엘리트들을 전혀 믿지를 못해요. 이번에 마크롱 이제 갔잖아요. 이제 돌아왔나 모르겠다. 어제 그제. 예,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온 저기 어디야, EU 집행위원장 우르슬라 폰데 라이언까지 같이 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마크롱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디커플링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디리스킹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 완전 말장난하고 있고요. 저 폰델라이언도 보면은 조금 이따 틀어드리겠지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캐피탈리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면요,
우리는 그 말을 편하게 쓰지만 유럽에서 저런 말을 쓸 때는 그게 바로 나치 같은 거랑 연상되는 거예요. 나치가 그거 아니에요. 국가사회주의잖아요. 나치오날 조치알리스무스. 굉장히 그 어감이 센 말이에요. 저거 완전히 이상한 놈들이다 그 말인데 그 단어를 쓰면서도 여전히 중국과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에서 이따 틀어드리면 주목하실 게 두 가지 메시지를 섞어 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얘기한다. 중국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과 호혜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을 향해서 또 올리브가지 흔든다. 그러니까 유럽만 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While imbalances are growing, most of our trade in goods and services remains mutual beneficial and unrisky. But our relationship is unbalanced and increasingly affected by distortions created by China's state capitalist system. So we need to rebalance this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ransparency, predictability, and reciprocity. 예, 보면은 제가 그러나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게 뭐냐? What?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혓바닥을 둘로 가르려고 없는 방식의 레토릭을 쓰는 거예요. 수사법을. 한번 보세요. While imbalances are growing, most of our trade in goods and services. 예. 서로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데도 있다. 뭐라고? 자기가 직접 그런 거 뭐라고? Remains mutual beneficial and unrisky. 예, 여기서요. 뭐라고? What? 그래놓고 이제 중국을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게 왜곡을 하고 있다, 침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그런 행태는 말하자면은 그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호혜성이 없다. 그래서 조정해야겠다. 그러니까 말을 혓바닥 둘로 갈라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굉장히 교묘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저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인데 저걸 중국 디커플링 되겠냐? 전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장기적이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때려버리면 세계대전 장기적으로 살살 목졸라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예,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문명이 특이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저는 이게 이른바 4차 혁명이 뭐야?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인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개인 미디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게 문자였거든요.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파급력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든지 저는 이것 때문에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의 성원이 되고 국가의 성원이 되고 거기서 어떤 행태를 보고 이게 다 변화하게 될 거라고 본다고요. 굉장히 그 개인과 사회, 시민과 국가 이 사이가 이게 달라져 가면서 문명 자체가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봐요. 급속하게. 따라서 중국이 지금 엄청난 기술에 도달했어. 그리고 뭐 서방에 의해서 저렇게 조여지더라도 거기서 엄청난 기술 또 나올 거야. 천만에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문명이 바뀌면서 그 자유공화국이 강화돼 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핀란드의 먼저번의 수상도 굉장히 좋았는데 핀란드 이번 선거 끝났는데 우파가 됐어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강한 사람들이 됐다고요. 저렇게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세상이 그냥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 갭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만 해도 중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테크놀로지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낙관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차이나 디커플링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5번째쯤 되는 경제적 고비예요. 근데 저는 비교적 스무드하게 나갈 거다. 왜냐? 외환보고가 일단 많고, 우리가 한 4천억 달러 넘어가고 있죠. 플러스 우리가 그러니까 소득 수지, 자본 소득 수지, 소득 이전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 쪽에서 우리가 1년에 약 3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 한 300억 달러, 뭐 400억 달러 정도는 그냥 매맞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